네, 안녕하십니까. 국제거래법 제11주차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보고서 제출란을 띄워놨고요. 그리고 또 후반부 우리 화상회의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클래스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부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거래법 제 11주차에는 이제 국제 대금 결제에 관련한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국제 매매 계약은 말씀드린 대로 국제 매매 계약은 뭡니까? 역시 이 국제란 말이 붙었지만 매매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은 그 목적물 인도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그 양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계약의 본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목적물, 우리 국제 매매거래에서 물품이라고 한다. 물품 인도 하고 매수인의 물품 인도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자, 그래서 우리가 쭉 지난 시간까지 뭐 보험 계약, 운송 계약, 보험 계약 또 그 이전에 매매 계약 관련해서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입 거래, 무역, 보통 우리가 무역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 국제 거래에 관련한 사법 영역에서는 이제 국제 매매 계약 부분 해가지고 쭉 살펴봤습니다. 그 매도인 영역, 매매 계약 관련해서 뭐 매도인, 매수인 같이 공부를 했고요. 운송 계약 관련한 운송법제, 또 보험 계약 관련한 보험법제는 이제 매도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법률 현상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매수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대금 결제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금 결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국제적 차원에서 일어나니까 그와 관련한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화물에 의해서 담보되는 그래서 화환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화물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화물과 등가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화환이란 말이 붙고 신용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화환 신용장에 관련한 화환 신용장에 관련한 그러한 법률 관계, 법 관련한 법 등을 한 3주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한 학기가 이제 다 지나가고요. 마지막으로 국제 소송, 국제 중재 부분을 보면은 이제 15주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국제 대금 결제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 물품 매매 거래와 대금 결제라고 해서 쭉 우리 교재 6장 제1절 서설 부분 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서 대금 지급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매매 계약이니까요. 매수인의 의무, 가장 주된 의무가 대금 지급 의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국제 물품 매매 거래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매수인의 신용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계약의 목적인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선급받기를 선호할 것이고, 자, 양 당사자가 이제 국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라는 것이 이제 커요. 믿을 수 있는 당사자인지. 그렇기 때문에 대금을 선급받기를 선호하겠죠. 또 매수인 역시 이게 물건을 팔겠다는데 물품을 제대로 인도할지, 그러니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할 위험을 또 매수인은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인도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이 신용 거래를 원할 것입니다.
국제거래에서 대금 결제에 관한 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원활을 꾀하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한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어, 위험을 인식하고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서 대금 결제 방법은 다양한데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는 대금 결제 방법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사용될 대금 결제 방법은 거래 당사자의 협상력, 수입국 및 수출국의 경제 환경이나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이 상대국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이 대금 결제 방법은 그 위험이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랄지 또 뒤에 뭐 통화 위험도 나옵니다. currency risk라고 해서 그 환율이 이제 변동함으로써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위험이죠. 통화 위험, 무슨 신용 위험, 또 법제상의 위험, 전화락법은 어떤 법인지, 만약에 붕괴가 발생하면 어떤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매매 거래라고 해도 이제 그 국제 매매 계약 그 본질은 매매 계약입니다. 그래서 국제 매매 거래라고 해도 뭐 본질은 매매 계약, 매매 거래이지만 국제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다 것이죠. 대금 결제 방법으로는 현금 거래, cash transactions, 서류 거래, documentary transaction, 그리고 신용장 거래,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된 대금 결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중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존재하는 대금 결제와 관련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주된 방법은 서류 거래와 신용장 거래인 바 이들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속한 국가의 은행이 관여하고 화환어음이 발행되며 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신용거래 일단 물품을 선적하고 관련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화환어음이라고 부르죠. 화물에 의해서 담보된다. 화환이란 말은 항상 그겁니다. 화물에 의해서 담보되는 화환어음을 발행합니다. 다큐멘터리 드래프트라고 그래요. 그 매도인이 자신을 발행인으로 하고 매수인의 거래은행 또는 매수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그런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화물에 의해서 담보된다고 해서 화환어음이라고 불러요. 화환어음이 발행되고 은행을 통해서 그것을 추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서류 거래죠. 또 신용 거래입니다.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합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거래 중에 이제 신용장 거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 거래는 신용장 거래입니다. 신용장을 발행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는 은행에 의해 신용장이 발행된다. 그래서 쭉 이제 그 서류 거래, 뭐 신용장 거래, 그리고 이제 은행이 보증하는 우리가 그걸 은행 보증 또는 독립 보증이라고 합니다. 뭐 신용장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진 그런 제도인데요.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은행 보증, 독립 보증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보험 관련해서 쭉 봤죠. 그러니까 위험 관련해서 이제 대비하는 게 우리 상사적 기재로 보증과 보험이 있는데 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서 확률에 따라서 그 운영되는 하나의 그 영업 방식이고요. 이 보증은 이제 그에 비해서 개인 법적, 그러니까 보험은 단체 법적이고 이제 개인 법적인 것인데요. 은행이
그야말로 이제 보증을 하는 것이고요. 은행 보증, 독립 보증은 일반 사법상 보증에 비해서 독립성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정 그 보증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다 그 담보력이 뛰어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뒤에 이제 보증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 보도록 하고요. 자, 국제 대금 결제와 관련한 문제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얼핏 나왔습니다만 이 통화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서 대금 결제를 위한 통화의 종류는 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그래서 국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뭐 매매 대금이란지 뭐 이때 달러로 할 것인가, 원화로 할 것인가, 뭐 마르크화로 할 것인가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금 결제는 어떤 화폐로 통화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합의하게 되는데요. 국제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통화 위험이다. 커런시 리스크, 원어로는 커런시 리스크로 합니다. 이 통화 위험은 국제 매매에서 외국 통화로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외국 통화를 보유하게 하거나 또는 외국 통화로 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위험이다. 통화 위험은 다시 환율 위험, 통화 규제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change Rate Risk. 이제 통화 위험 중에 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환율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규제 위험도 있어요. Currency Control Risk. 환율 위험이라는 것은 통화가 말 그대로 통화가 국제 금융 시장에서 매도되거나 매수되는 경우에 그 통화의 상대적 가치, 즉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상 모든 국제 거래는 특정 통화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이때 상대방과 통화로 거래한 당사자는 환율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바,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통화 선도 거래, 통화 선물 거래 등의 방법으로 약정된 확률로 장래 외환을 조달하는 등 국제거래 종사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예, 그래서 뭐 currency futures, 또 currency forward transactions. 그래서 미리 환율 변동에 대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환율 위험에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 외환을 필요로 하는 다른 국가에 있는 자회사에게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환율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에 뭐 영업소나 법인을 설치해서 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율 위험에 비교적 강하죠. 여러 나라 영업소들이 각기 다른 뭐 통화를 보유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커런시 옵션이랄지 스와프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 선물 거래, 통화 선도 거래와 함께 환율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그 대금 지급 시에 일정 환율로 미리 그 통화를 교환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 할지 그렇게 예정하게 되면은 환율 변동이 있더라도 그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통화 규제 위험 아까 나왔습니다. Currency Control Risk. 이 통화 규제 위험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국가에서 외환 거래가 규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외화, 특히 경화가 부족한 국가는 국제 거래에 사용될 외화의 공급을 제한하기도 하고, 특히 비시장 경제 국가는 경화의 국외 유출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외국환 관리법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외환 보유가 비교적 부족한 그런 나라들은 특히 외환 통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개발도상국 그룹,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경제 국가들, 사회주의 경제 국가들은 non-market economies, 비시장 경제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통화 규제 위험은
매매 대금의 지급을 기다리는 매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될 수 있다. 갑자기 외국관광법이 개정되어서 외화로 그 매매 계약 상당의 매매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제 대금 결제 관련해서 국제어음 수표가 사용됩니다. 이 국제어음 수표 우리 국내에도 어음법 수표법이 있습니다만은 이에 관한 유엔 협약이 있어요. 뭐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효하지 못한 그런 협약입니다. 어음과 수표는 국제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흔히 사용된다. 국제어음, 수표거래에 있어서는 여느 국제거래와 마찬가지로 먼저 어느 국가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중거법 확정의 문제는 각국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렇죠? 당사자의 국제거래에 적용될 법, 즉 중거법이 결정되었다면 그에 따른 어음수표 관계의 규율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각국의 어음수표법은 어음수표 관계 내용 및 그 권리 행사 절차에 있어서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각국의 국내법이 갖는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대금 결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어음수표에 관하여 국제적인 통일칙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첫 시도가 1930년 7월 7일에 체결되어 1934년 1월 1일에 발효한 환어음 및 약속어음 관련 법의 통일에 관한 협약. 원어로는 Convention on the Unification of the Law Relating to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Bills of Exchange는 이 환어음이죠. Promissory Notes는 이게 약속어음입니다. 환어음 및 약속어음 관련 법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고요. 이 협약은 독일과 프랑스법을 기초로 한 협약인데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어음법은 이 협약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어음법이 있죠. 이 협약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표에 관해서는 1931년 3월 19일 체결되어서 1934년 1월 1일 발효한 수표 관련 죄송합니다. 법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Convention on the Unification of the Law Relating to Checks. Checks가 이제 수표죠. 이 어음법 통일 협약은 이제 대륙법계 어음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세계 어음법 체계는 이 대륙법계, 우리가 통일법계라고도 부릅니다. 통일법계와 영밀법계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일해보자. 그 산물이 1988년 12월 체결된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 협약인데요. 이 협약은 대륙법계인 어음법 통일협약과 영미법계는 통일어음법이 없습니다. 영국 국내 어음법, 뭐 미국 국내 어음법 내용이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영미계 어음법을 전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국제사회에 반응이 별로 없어요. 가봉, 기니아, 온두라스, 리베리아, 멕시코 등 5개국이 가입하고 있고 뭐 미국, 캐나다, 러시아는 서명국이지만 체약국수 부족으로 아직 발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제 대금 결제 관련해서 국제 어음 수표가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응 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대응 구매는 이제 원어로는 카운터 트레이드인데 이게 구상 무역, 바터가 발달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이 수출자에게 수출에 대한 대가로 자국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물 교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국제 거래에서는 대응 구매라고 이게 불립니다. 대응 구매, 구상 무역. 자, 대응 구매가 행하여진 이유는 다양한데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첫째, 경화가 부족하거나 경화 사용이 제한되는 국가는 대응 구매에 의하여 수출자가 원하는 물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외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그리고 외환이 부족한 뭐 비시장 경제국, 특히 이제 원료를 수출하고 수출자가 원하는 물품을 받는 그러한 방식의 바터제 교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국이 수입가액 그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가액의 다른 물품을 구입할 의무를 상대국 수출자에게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입국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응 구매가 이용될 수 있고, 그래서 자국 수출 진작을 위해서 대응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특히 개발도상국이랄지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WTO법상 이런 것들은 이제 위법할 수 있는데요. 뭐 개발도상국 예외랄지 뭐 그런 경우에 이런 유형의 대응 구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유럽 국가와 같이 최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시장경제가 완전히 정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물품이 서방 선진산업국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 이들 국가들은 대응 구매의 방식을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다. 네, 동유럽 국가들 과거에는 이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련이라고 하죠. 위성 국가로서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시나트라 닥트린으로 해서 자유주의 국가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고요. 뭐 거의 전환이 됐죠. 헌법도 다 이제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응 구매 방식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경제가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구매가 행해집니다. 또한 이들 국가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국가의 대응 구매 요구에 응하는 것이 수출의 유일한 방법일 수 있으므로 교역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대응 구매의 또 다른 장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 구매는 직간접적으로 대금 결제의 한 방법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자, 대응 구매에는 독립 보증이나 보증 신용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은행 보증이 이용돼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대응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은행이 보증한다. 독립 보증. 그리고 신용장을 통해서 스탠바이 LC라고 합니다. 신용장은 이제 레터 오브 크레딧, 줄여서 우리가 LC라고 불러요. 보증 신용장은 우리가 스탠바이 LC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탠바이 LC도 독립 보증하고 그 법적 어떤 효과랄지 이런 것들이 동일합니다. 경제적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이 동일해요. 다만 이제 스탠바이 LC는 그 은행의 법인격론, 법리상 은행의 법인격론에 기초해서 은행이 독립해서 보증하는 것이 가능하냐, 여기에 관해서 다툼이 있고, 그럼으로써 스탠바이 LC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되는 것인데요. 뭐 실제로 그 법적 효과랄지 경제적 기능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응 구매에서 수입자는 교역 상대 후 수출자가 대응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계약가액 일정 비율, 예를 들어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입자가 위약금 지급에 대하여 은행이 보증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보증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가 매우 유사해지게 된다. 대응 구매가 행해지는 유형으로는 수출자가 수출하고 그 수출품과 관계되지 않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반대로 구매하는 반대 구매, 카운터 퍼처스, 그리고 수출자가 시설이나 기술 또는 공장 전체를 판매하고 이러한 시설 등에 의해 생산되는 물품의 일부분을 구입하기로 하는 보상 구매, compensation or buyback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트 수출에서 이런 보상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판매했을 때 이러한 시설 등에 생산되는 물품의 일부분을 구입해 주기로 이렇게 해요. 또 양국 간의 수출과 수입을 서로 일정 기간 균형시키기 위하여 이용되는 균형 무역, 스위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인데, 스위치 트레이딩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간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거래에서 수출자, 수출자는 뭐예요? 매도인이죠. 매매계약상 매도인이다. 매도인은 경화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할 것이지만 최소한 대응구매 방법에 의하여 수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또한 대응구매로 구입한 물품이 수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거나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이라면 대응구매는 훌륭한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응구매가 언제나 모든 당사자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수출자는 동유럽 국가 또는 제3세계로부터 대응구매한 물품을 다른 시장에서 처분하게 되는데 대응구매된 물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면 그러한 처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응구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덤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러한 문제는 여러 종류의 물품을 대응구매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 덤핑 문제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이 문제되는데 이 대응구매의 경우에는 이 덤핑이라는 것은 덤핑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정상 가격, 그 다음에 수출 가격 이걸 비교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대응구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격을 확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덤핑 여부를 판정하기도 용이하지 않죠. 또한 대응구매가 WTO 협정의 하나인 가트의 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지 이 여부의 문제도 발생한다. 참고로 WTO 협정은 대응구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구매는 이제 우리 쭉 뭐 무역과 이것을 연계시킬 때, 그러니까 수출입 거래하고 연계시킬 때 그 어떤 WTO가 지향하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량 규제랄지, 뭐 수입, 수출입 거래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뭐 균형을 맞춘다 잠깐 나왔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WTO 협정 체제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 그리고 무차별주의 이런 것들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WTO 협정에 이제 비시장 경제 국가에 관한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on-market economy 또 state trading 그러니까 국영무역에 관련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WTO 체제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체제이지만 대응구매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그 국영무역 관련한 어떤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일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의 무역을 상정해서 그런 조항은 두고 있는데 이 대응구매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현금거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신용거래, 뭐 서류, 신용거래를 위한 뭐 서류거래, 그리고 이제 신용장거래, 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금거래는 그 국제거래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 대금 지급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금에 의한 대금 지급 방식입니다. 송금 방식이죠. 송금 방식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는 선송금 방식, 그리고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후송금 방식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송금 수단에는 이제 개인 수표, 그리고 은행인 수표, 퍼스널 체크, 캐시어 체크가 있고요. 그리고 우편 송금, 메일 트랜스퍼라고 하는 우편 송금이 있고 전신 송금, 텔레그래픽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송금 방식에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도 물품을 인도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는 반면에 후송금 방식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 그렇죠? 그래서 선송금 방식에 의하면 매수인이 좀 불안하고요. 후송금 방식에 하면 매도인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불안을 어떻게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냐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따라서 국제거래에서 송금 방식은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 여러분 뭐 페이팔 같은 거 이용해 보셨나요? 뭐 책을 구매한달지 소비자들이 작은 규모의 거래를 할 때 현금 결제를 보통 하죠. 자, 서류 거래 방식에 의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국제거래에서 대금 지급 방식으로 송금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에 노출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받고도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할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현금 거래에 대지 않은 뭐 당연한 문제점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도인은 대금 지급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물품을 선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단 물품을 선적하였는데 매수인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국가에서 대금 지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매수인이 지급 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그 대금 지급에 대한 어떤 불안, 이거는 매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매매 거래에 내지 않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격지자 간의 거래이고 뭐 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제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지급 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도 국제거래에서는 더욱 크다. 왜냐하면 여행비, 외국에서의 판촉 활동이나 광고, 외국어 허가 취득, 외국 변호사의 고용, 외국 변호사, 뭡니까? 타임 차지랄지, 그 고용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작은 비용이 아니죠. 대리상이나 독점 판매업자의 수수료, 포장과 국제 운송이란 보험, 통신 비용 및 운송인에 대한 비용, 이런 여러 제방 거래 비용이 국내 거래의 경우보다 국제 거래의 경우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급 위험으로 인한 손해 범위도 큽니다. 매도인이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것이겠지만 물품이 도착하리라는 단순한 기대의 기초에서 매매 대금을 선지급하는 매수인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금에 의한 선지급의 고집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 체결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여러 불안들, 뭐 신용 불안, 그리고 법제상의 차이로 인한 불안, 또 장거리 운송에 수반하는 물품 멸실 훼손, 망신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국제거래에 있어서 내지 않은 기본적인 위험, 불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거래에 임하는 사람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제거래가 이런 여러 어떤 뭐 신용장이랄지 우리가 앞서 본 보험이랄지 이런 어떤 여러 주변 법적 기재, 제도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반대로 이제 매수인이 자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신용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거래는 신용카드가 사용된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은 물품을 구입하여 인도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정한 신용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용거래는 이제 현금거래하고는 좀 차이가 많고요. 그래서 어떤 양 당사자 간의 위험 이것을 이제 적절하게 그 국제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어떤 신용을